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리눅스 커널이 네트워크 통신, 그러니까 IPsek이나 TLS, VPN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암호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커널 레벨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걸까? 또 어떤 암호화 기술들이 쓰이는 걸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에서 직접 네트워크 암호화를 처리하는 걸까요? 사실 사용자 공간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게 사실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능과 보안,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커널 안에서 직접 암호화하면요. 사용자 모드랑 커널 모드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컨텍스트 전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용이나 데이터를 또 복사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불필요한 작업들이 없어지는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기, 예를 들면 AES-NI 같은 거요. 이걸 커널이 직접 딱 붙잡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하드웨어 가속을 바로 쓰면 당연히 빠르겠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더 빠르면서도 안전한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특히 고성능 네트워킹 환경, 그러니까 IPsek이나 TLS 오프로딩 같은 기능을 쓰려면 이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널에 딱 내장된 암호화 엔진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속도도 잡고 보안도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통신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전한 연결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네, 키가 있어야 뭘 하든 하겠죠.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DPL만 줄여서 DH 방식이나 아니면 좀 더 최신 기술인 FFDH, 그리고 타원 곡선 기반의 ECDH 같은 것들이 주로 쓰입니다. TLS나 IPsek에서요. 이 방식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매번 통신 세션마다 새로운 임시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향 비밀성, 영어로는 forward secrecy라고 하는데 이걸 제공합니다. 전방향 비밀성? 그거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서버의 마스터키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 비밀키가 유출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키를 이용해서 주고받았던 통신 내용들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독이 불가능해요. 아하. 뭐랄까, 매번 대화할 때마다 자물쇠를 새로 갈아 끼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대화는 그때 썼던 과거의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매번 임시 키를 쓰니까 과거 기록까지 통째로 위험해질 걱정은 덜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커널이 FFDH나 ECDH 같은 최신 기술들을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최신 보안 표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ECDH는 더 짧은 키로도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키 교환으로 비밀 통로를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방이 진짜 그 사람이 맞나? 이걸 확인해야 하잖아요. 인증 단계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등장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RSA나 ECDSA 같은 공개키 서명 방식이 바로 이때 쓰입니다. 공개키 방식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커널 안에는 이런 공개키랑 비밀키 쌍을 관리하고 또 서명이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도구 모음, 그러니까 비대칭키 프레임워크라는 게 내장되어 있어요. 커널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인증서 같은 것에 있는 디지털 서명이 유효한지 딱 확인하고 이 상대는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키 교환으로 비밀 통로는 안 들고 인증으로 상대방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주고받는 데이터, 그러니까 패킷들은 어떻게 보호되는 건가요? 특히 IPsec 같은 기술에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IPsek의 핵심 프로토콜 중에 ESP, 즉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얘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내용을 남들이 못 보게 숨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데이터가 중간에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지, 즉 변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보낸 사람이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무결성 확인이랑 송신자 인증이요. 암호화랑 인증을 다 하는 거네요. 네, 암호화에는 역시 AES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뭐 다른 알고리즘들도 있긴 하지만 AES가 워낙 강력하고 빠르니까요. 특히 AES GSCM이라는 모드가 많이 쓰이는데 이건 암호화랑 데이터 무결성 확인을 한 번에 처리해줘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런 걸 AEAD, 즉 Authenticated Encryption with Associated Data라고 부릅니다. 와, AES가 정말 여기저기서 다 쓰이는군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ES는 보안 수준도 높고 또 AES-NI 같은 하드웨어 가속 지원 덕분에 성능이 정말 뛰어나서요. 이건 뭐 거의 사실상 업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확인이나 송신자 인증에는 주로 HMAC라는 기술이 쓰입니다. 이건 쉐이시2 같은 안전한 해시 함수랑 비밀키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HMAC요? 네, 자료에 나온 익스비시 맥학이라는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인증 메커니즘 중 하나고요. IPsec 환경에서 쓰입니다. 그렇군요. AES와 HMAC 조합이 일반적이군요. 그런데 요즘 또 주목받는 VPN 기술로 와이어가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자료에서도 언급됐고요. 여기는 좀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 와이어가드.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보니까 키 교환, 인증, 패킷 암호화에 쓰는 알고리즘을 딱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커브 25519랑 차차공 804P1035 이 두 개만 쓴다고요? 일부러 선택지를 줄인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와이어가드의 핵심 철학이 바로 간결함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IPsec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조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통신 시작하기 전에 너는 뭐 쓸래? 나는 이거 쓸게 하면서 서로 어떤 조합을 사용할지 막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꽤 복잡할 수 있죠. 아, 옵션이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반면에 와이어가드는 딱 두 개만 씁니다. 현대적이면서 빠르다고 잘 알려진 커브 251519. 이건 키 교환이랑 상호 인증에 쓰고요. 그리고 차차20 폴리 305. 이건 아까 말씀드린 AEAD 방식의 암호화 및 인증에 사용하죠. 딱 두 개로 고정이라. 네. 이렇게 딱 고정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일단 코드 자체가 훨씬 작고 단순해져요. 그럼 보안 전문가들이 검토하기, 즉 보안 감사를 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아, 그렇겠네요. 코드가 복잡하면 검토할 것도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성능도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오고요. 사용자가 설정할 때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죠. 옵션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 소위 공격 표면, 어택 서피스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커널 수준 VPN 설계에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와, 간결함이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군요. 근데 혹시 만약에요, 그 선택된 딱 두 개의 암호 방식에 나중에라도 심각한 약점이 발견되면 어떡하죠? 바른 대안이 없다는 위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위험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겠죠. 100% 완벽한 보안이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커브 25519와 차차 20 폴레 1305 모두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드 측 주장은 오히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꾸준한 연구와 검증은 필수적이겠죠? 일리가 있네요. 단순함이 오히려 검증을 쉽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IPsec이나 VPN 외에 혹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이런 커널 암호화 기술들이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아, 네, 그럼요. 꽤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잠깐 언급된 CMAC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것도 메시지 인증 코드 MAC의 일종인데 AES 같은 블록 암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예를 들어 커버로스 같은 인증 시스템이나 윈도우 파일 공유할 때 쓰는 SMB CIFS 프로토콜,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보안 802.11 같은 데서도 데이터 무결성이나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HMAC와 더불어 널리 활용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군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들이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통신이 있는 곳에는 거의 항상 데이터 보호와 인증 문제가 따라다니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리눅스 커널이라는 게 단순히 운영체제를 돌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네트워크 통신의 성능과 보안을 위해서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키교환부터 시작해서 인증, 그리고 실저 데이터 패킷 보호까지 다양한 최신 암호화 기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와이어가드처럼 효율성과 간결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는 건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IPsek처럼 수많은 옵션을 제공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와이어가드처럼 검증된 소수의 강력한 조합에 딱 집중해서 단순성과 보안 감사 용이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죠. 과연 미래의 네트워크 보안은 이 두 가지 접근법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될까요? IPsek처럼 유연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와이어가드처럼 간결하게 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